이거 누가 나왔냐니까? 아, 언니가 이렇게. 어? 대한민국 뭐예요? 안 들어갔거나 들어갔거나 대한민국 뭐니까 내가 뭐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지. 지원 지상가? 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누구 따라갔어? 개인님 따라갔어? 생일 같이 생일을? 생협도 할게요. 생협은 못 나가고. 또? 예전에 같이 일했었어요. 일을 같이 했다고? 무슨 일? 네? 공부 아니야? 공무원을 같이 했다고? 개인님 공무원이었어? 아, 얼마 전에 사표 냈습니다. 그래요? 진짜. 무슨 공무원? 일반 공무원? 네, 그냥 행정직 공무원. 동사무소 있는 거? 노동부에 있었어요. 그래? 네. 너무 노동이 힘들어가지고. 오! 일본 들어온 거야?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저 진짜 이렇게 돌렸어요. 뭐, 지선 뭐? 지선, 지원, 지성, 마음이 지원, 지선, 마음이 네. 어디 살아요? 상인분. 그래?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여기 나온 지? 몇 번째지? 네 번째? 네 번째 번째.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니, 고마워가지고. 네 번밖에 안 됐는데 음료수도 못 사고. 압력에 못 이겼어. 개인님이 자기가 사주고 싶고 아, 제가 사고 돈이 없어서. 공무원 그런 거니까 금방. 애들 학교 다녀요. 상인동 같은 데. 월서 주세요. 월서. 다음 주에 내 월서 간 거 알아?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근무하는 날이라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근무? 저는 아직 좀 일하거든요. 공무원이에요? 네. 근데 오늘 평일인데. 아, 저는 시간제라서 시간 3일만 해요. 그런 공무원도 있어. 네. 아까 원래 아니었는데 애들 키우려고 시간대로 돌릴 수 있어. 전환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좋은 나라네. 또, 뭐, 그건 어디서 왔다 했어요? 누구 따라왔다 했어? 선생님 벌써 세 번째죠? 이거 팩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한테 강렬한 인상을. 카페 들어있어요? 카페 들어있어? 대하면 뭐라고? 피치핑크. 그게 무슨 뜻인데? 피치핑크? 피치핑크. 그래, 나도 피치핑크 했잖아. 그 옆에는? 같이 왔어요? 응? 어느 동네 사는데? 애들은 학교 다녀요? 어? 좋아? 다음 주 목요일 나오세요. 이번 주에 가요, 이번 주에. 아, 다음 주. 다음 주에요? 네. 아, 오늘 금요일이야. 안 맞네. 대한민국은요? 네? 아니, 대한민국 말하기 왜 이래, 뭐. 보랏빛 향기래요. 아니, 대한민국 좋구만, 어떡하나. 아니, 엄마들 가끔씩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 가진 엄마들 있어.
그래, 이름 부르면 막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야, 뭐. 대한민국은 지가 짓는 건데, 뭐. 이름이야 엄마가 지어줬으면 갈 수 없지만. 또. 이게 처음 듣네요. 어디서 왔어요? 가사에서. 어떻게? 다사? 왕선주. 아, 왕선초등학교에서? 아, 예. 아유, 오늘 처음 오셨죠? 그거 강의한 지 벌써 한 달쯤 지났는데. 난 이제 먹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바빴어. 바빴어요. 예. 다사의 왕선초등학교 4월달에 내가 강의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 듣고 오시는 분들 보면 더 반가워요. 그러다 좀 있으면 또 안 보이지. 아니, 그 아줌마 안 빈다. 스페인 갔는데 신발 사온다고 약속한. 스페인 유명한 신발 브랜드 있잖아. 그 뭐지? 그런 브랜드 있다 치고. 그것도 몰라. 스페인에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 있는데, 값싼 신발 브랜드. 응? 뭐라고? 코코니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실시간 이야기가. 라코드 아신대요. 그, 우리가 알아듣게 말해. 뭐라고? 락, 뭐? 락. 마쿠드? 뭐? 에이씨. 아니, 그 장성초등학교에서 강의 듣고 작년에 거실지 꾸준히 나오시는 그 키 큰 엄마 있잖아. 윤준이 형 스페인 갔어요? 그래, 윤근이 엄마. 대구행 다니까. 아니, 겨울 방학 때 그래, 스페인, 남편하고 스페인 여행 간다 했거든. 내보고 뭐 사오려면 묻대. 아니. 안 물었다. 자기가 알아서 듣겠지. 스페인 가면 신발이 싸고 유명하니까 선생님한테 선물하겠다고. 스페인 가는데 거기서 사나, 이런 소식이 맞다, 신발을 못 샀어. 지금 동고등학교 있는데 그 롯데캐슬 근처에 커피숍 오픈한다 했죠? 무슨 커피숍? 커피야 커피? 저 오픈 준비한다고 하던가? 아니 유튜브에 이런 거 다 올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친교의 시간이라고. 근데 이제 무슨 뾰족한 비법 같은 거 들으려고 하면 이거 다 지나가야 되니까. 아니, 수돌중 돌리면 어디서 왔다 했어요? 동호도 안시. 아니, 어느 학교에서 강의 들었다 했지? 동호초등학교? 작년에? 동호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커피 중독님은 옆에 같이 오신 같이 오신 분은 동네 친구라 했어요? 가입했어요. 가입했어요? 대학이요? 짱구 뭐? 마마?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알아가야 하니까. 아니, 그리고 오늘 저 주목해봐 떨지 말고 저 멀리 지금 양평에서 오셨대. 양평? 경기도 양평이라고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그래, 온 가족이 왔어요. 큰애 이름이 서윤이랬어요. 소윤이랬어요. 소윤이네 가족인데.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오게 됐지?
자신 있는 사람인가? 네, 편하게 한번 어떻게. 네? 제가 유튜브 보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영어, 그 장순의 영어를, 그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수학 공부법 이렇게 쳤었거든요, 처음에. 유튜브에서. 네. 그랬더니 그 삐에로 그 선생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막 나오시다가 선생님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장순의 영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페도 알게 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계속 댓글은 안 올리고 문팅만 하고 계속 듣다가 진짜 이 선생님 꼭 뵈야 한번 뵙고 싶다.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하신 또 여기 동영상 찍어주시는 분.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래서 이렇게 동료도 이렇게 이전에서 오시고 남편한테 제가 우리도 대구 가서 살자고. 근데 뭐 여건상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 성함을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고 그냥 호세우치 선생님이라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듣고 있으면 애들이 뭐 들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누구냐고 그냥 호세우치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듣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낯익게 선생님 낯익게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명혁이 오빠도 얘기해주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네들도 이제 오빠처럼 아이가 또 꿈이 모르겠어요. 아이가 욕심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대구에 온 적은 있었거든요. 우방랜드라고 거기에 놀러 간 적은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쭉 이렇게 그런 좋은 일 아니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아빠도 제 강의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고요. 근데 말로만 통해서 이제 뒷사람들이라고 말로만 많이 들어가지고 다들 전화하실 땐 아빠가 강의 듣는 것처럼 제가 이제 대신해가지고 예. 유튜브 보고 지금 저를 찾아오신 세 번째 가족. 한 달쯤 전에 양산에서 한 가족 오셨거든요. 호저치는 안 오고 저 겸인이 집에 상담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작년에 또 어디 뭐 서울 뭐 영등포구였을까? 참, 그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촌동네 이렇게 멀리서 오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양평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옛날에 잠순에 열심히 할 때 그 잠순에 엄마 중에 한 분이 양평에서 전주택집 사셨는데 그 우리 가족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놀러 오라 해가지고 놀러 가니까 그 자기 집 안방을 우리한테 내주더라고. 그 기억을 내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전주택을 남 빌려주고 지금은 양평 시내에서 고3 가야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마을 도서관 만든다고 하니까 그 책도 지금 2번인가 걸쳐서 모아가지고 보내주고 이런 분.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카페에 또 양평에 사시는
그 양평 외곽에 무슨 초등학교더라? 다니는 은혜어머니라는 대학원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도 양평 사셨어. 바탕골 예술관이라고 가봤어? 못 가봤겠지. 연휴 때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부. 그 좀 그런 데 가봐야지. 남한강 가본 사람? 없어? 우리 지금 참 애매모호한 모임이 이제 달서구청에 평생학습 동아리로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됐잖아요. 지난주에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박수치도까지 넣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달서구에 사시는 15분을 이렇게 동아리로 만들어서 그 앞에 있는 우리 현숙 씨가 동아리 회장하고, 저기 있는 저 현정이가 총무하고 이렇게 해서 달서구 평생학습 동아리로 등록했어요. 달서구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평생학습 도시죠. 평생학습 마을. 벌써 한 10년쯤 됐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동아리들 육성하고 뭐 페스티벌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보카리나 동아리도 있던데 아나? 너도 아냐? 문제는 이제 평생학습 동아리 하면 꼴랑 강사 지원비라고 지원한다고 뭐 되게 까다로워. 앞으로 이제 18번 우리가 수업을 하면 한 번 수업할 때마다 5만원씩 지원한대. 근데 지원하는 조건이 출석률이 뭐 어쩌저쩌 해야 되고, 문제는 이 동아리 수업이 끝난 후에 자원봉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자원봉사할 인물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수업을 하는 셈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송현 지역아동센터에 그때 연락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한 12월달 돼서 이제 자원봉사를 해야 예정된 지원이 가능한데, 아무도 안 가면 저하고 경영하고라도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그림책이라도 읽어주고 뭐 이런 걸 하려고요. 그 혹시 묻거든, 여기 명단 들어있는 사람 있죠? 그때 달서구 평양학습 동아리 15명 안에 이름 든 사람 정도 봐. 현정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다야? 15명인데? 비주씨도 들었잖아. 혹시 달서구에서 연락 올지 몰라. 수업하는지 확인한다고.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라고 일찍 끝나도 1시까지 했다고 말해야 돼. 그리고 주제는 엄마투의 뭐 공부법이라고 말해야 되고, 이번 주부터 수학 공부하자 했나? 수학 공부하자 했지 지난주에. 근데 우리 지금 프로젝트를 도둑맞아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 뭐 하려면 뭐 보여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했나 몰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마을 기업 되면
정부에서 돈 주면 프로젝트부터 살게요. 지금 마을기업 진행 상태는 남부심사위원회를 1등으로 통과해가지고 4팀이 대구시, 남부에서 4팀이 올라갔죠. 대구시 심사위원회에. 대구시 심사위원회에서 3등 했어요. 3등. 그래가지고 대구시 예산 한 마을기업당 5천만원씩 해서 14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14팀이 추천됐어요. 이제 마지막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있고 그 후에 이제 행정자치부 심사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심사죠. 이 마지막 심사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 팀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대구시청에 있는 이 마을기업 담당 공무원하고 또 우리를 그 정부와 우리 사이에서 돕는 중간 지원기관이라고 있죠. 연구원, 전에 여기 왔었던 그 연구원들이 올라가서 우리 대신 심사를 받아요. 14팀 중에 3등 했으니까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기업을 하려면 개인이 뭐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5명 이상이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효성타운에 사는 엄마들, 전부 제 강의에 들었던 엄마들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마을기업에 도전했는데,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설립 신고를 신청했는데, 그 설립 신고가 이제 통과됐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등기하면 이제 우리는 교육공동체 함께 협동조합. 이사장이 누구게? 그렇지. 내 평생에 이사장 소리 들었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장순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걸 이제 사고, 또 우리 지금 작은 조그만 마을 도서관을 만들려고 지금 책을 기증 받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게 한 5, 6천 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꼭 읽혔으면 하는 좋은 어린이 책들을 이제 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책도 좀 사고, 또 우리가 장소를 확정하면 책을 그 장소로 들고 오겠다고 기정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주변에 좀 있고 이래서 하여튼 마지막 행정자치부의 심사가 끝나면 이제 이번 달쯤 되겠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뭐 망할지 흥할지 이거 다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길을 가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늘 이렇게 가슴 뛰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밤마다 이제 구상하잖아요. 구상. 아이들의 그 잠수의 공부를, 자기도적인 공부를 돕는 일을 하고, 또 특별히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수학 공부, 이런 걸 좀 돕고 싶고, 또 엄마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제 공간을 이제 작은 도서관처럼 이제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뭐 책을 읽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런저런 물론 원하는 애가 있어야 되지만, 옛날에 우리 아이 어릴 때 했던 그 오디세이 논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있는지 뭐 될지 이런 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노가다 할 때 자원봉사, 나중에 이제 청소한다든지, 우리 지금 기증받아놓은 책을 정리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와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 힘은 이제 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죠. 오늘도 오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호셔츠에서 12년째 강의를 하는데 올 때마다 저는 긴장을 하고 해요. 오늘 혹시 아무도 안 오고 이거 돈을 내는 것 같으면 말이 돈 아까워서라도 올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자유롭잖아요. 제가 집 꼴리면 오고, 이런 말씀 안 돼요. 집 내키면 오고 수틀리면 안 오고, 뭐 바쁘면 안 오고, 뭐 이러니까 저는 항상 올 때마다 긴장하고 해요. 근데 고맙게도 항상 와보면 이렇게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했지만 어쨌든 매주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 방식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대가 되고요. 어떤 재밌는 일이, 행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걸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목에는 무슨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법 하면서 붙여놓고 한 30분 익하고 있으니까 컨텐츠 한번 들어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여기 강의들 오신 분도 그렇죠, 사실은. 저기 언제 내가 기대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나 이렇게 하다가 좀 있으면 12시 반 됐거든. 정말 죄송한데, 저는 뭐 지금도 오늘 이제 우리가 호셔츠를 빌려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장소를 빌린다는 마음으로 뭐 등록비라는 걸 이렇게 거두는 것들로서 몇 해 됐죠. 한두 해 됐는데, 이것도 참 미안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부담도 없이 이런 모임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제 소망이에요. 마을기업이 혹시 생겨서 잘 되면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제 스승이 있다고 했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대학생 동아리 CCC라는 대학생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간사로 일하셨죠. 그러다가 그 CCC의 구조조정에 잘렸어. 명목상으로는 그때 CCC, 전국에 있는 CCC 간사들의 금식 기도를 한다는데, 전국의 간사들을 모아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총재께서, 지금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한국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금식 기도 못하죠. 위의 뭐 상중이가 없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음식을 조금씩 8번인가 드시거든요. 20대 이후로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식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잘렸어요. 근데 잘렸는데 그때 대구 CCC 간사를 시켰는데, 그 대구 CCC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던 형들이,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CC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CC 때려치우고 목사님 따라 나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한 3, 40명? 영남대, 경북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동산간호전문대, 이 사람들이 늘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 와서 이제 노는 거라.
CCC 있을 때 CCC 회관에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말씀 듣고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그 갑자기 잘렸는데 학생들이 CCC 회관으로 안 가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숫자가 목사님 좋아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집에 막 이렇게 드리고 이랬는데 매일 수십 명씩 찾아오니까 주변에서 간첩이라고 신고했잖아. 이게 싫어요, 싫어.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목사님하고 살겠다고 강원대학교 CCC 출신들이 보따리 싸들고 대구를 막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 주민등록 막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간첩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달서경찰서에서인가 남부경찰서에서인가 형사 한 명이 그 전담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뒷조사를 샅샅이 6개월 동안 했다니까. 목사님 고향이 전라남도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나셨는데 그 노가도라는 섬인데 그 섬까지 형사가 가서 조사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도 몰랐는데 그 형사가 나와서 간증했잖아 나중에. 아 조사해보니까 전혀 간첩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 이 목사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자꾸 오니까 그래 그 간첩 신고된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래서 가정집에서 모이니까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간을 이제 얻은 거죠. 목사님이 뭐 이 학생들하고 교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대. 그냥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 그때 목사님 사모님은 충북 제천에 사셨거든요. 제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때 목사님 심정이 뭐였는가, 이 학생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이 학생을 만나고 싶다. 학생들이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돈도 없고 이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지 않고 이 학생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셔서 목사님 몇 번 이런저런 사업을 했어요. 뭐 과일 가게도 하고 뭐 하여튼 보물상도 하고 뭐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우리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혀 부담을 드리지 않고 그냥 함께 살고 싶거든요. 사실은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꼭 지금 뭐 시공간적인 뭐 이런 이웃이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사는 이렇게 형편과 처지도 알고 아이들 자라는 소식도 듣고 또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이렇게 이웃이 되어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냥 정말 용기 있는 엄마들만 막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 근처 이사를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아니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어떤 분들이 함께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가슴 뛰는 게 이런 이제 어떤 거점 마을기업이라는 그 아지트, 우리 현숙 씨는 아지트 이런 표현을 하던데 우리가 함께 부담 없이 함께 이렇게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면 뭐 이사라든지 이런 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더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까이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마을기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컨텐츠를 뭐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 이야기하지만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수영하는 일이 비유하는데 그 이제 수영을 배울 때 보면 뭐 이런저런 코치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돈이 아까워서 정식으로 코치한테 수영을 배운 적이 없고
주변에 있는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성경 따라가서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그 물에 뜨는 그 몰라. 물론 힘 빼고 뭐 물에 머리를 박으면 뜨긴 뜨지, 겨우. 근데 이제 그게 몇 미터 못 가니까. 근데 항상 우리 목사님 비유하기를, 그 수영할 때 물에 뜨는 그 느낌? 뭐 이런 거 있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마치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는 느낌처럼,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이 아이와의 관계가 자유롭다는 느낌, 이 느낌이 딱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느낌이 없으면,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어떤 마음,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매뉴얼이 필요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 안에 이 마음이 생기면 안 답답해.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나 모르겠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에 뜨는 법을 배워도 물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그 물을 지배하는 생명이 있어서, 그래? 작지만 이상하게 물 안에서 자유자재로 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제 소원은 뭔가 하면 우리 젊은 엄마들 안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떤 생명이 생기는 거라. 생명이 창조되는 거죠. 제 목표는 그거예요. 자, 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게 되면 안 묻져요. 물고기들이 뭐 누구한테 묻고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죠. 많은 분들이 매뉴얼을 원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특히 학교 강의를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친해지면 이제 내가 애가 몇 학년인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뭐 집안 형편이 어떤지 이런 거 좀 알지만, 특히 학교 강의 같은 데 가면 그건 전혀 모르죠. 한 번 강의를 딱 했어? 근데 엄마들이 막 진지한 질문을 막 해요. 안타까워서 그러시겠지만, 그럼 너무 참 내가 죄송스럽고 미안하죠.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아이의 상태, 부모와의 관계, 뭐 복잡 미묘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냥 매뉴얼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더 이렇게 친해져서 제게 생긴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전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저도 참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제 스승으로부터 어떤 말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본 거죠. 저는 제 스승의 삶을 보고 그 삶이 내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저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 어떤 콘텐츠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다른 것을 포착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며칠 전에도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우리 카페 글을 썼는데, 그분이 자기가 지금 강의 폐인이 됐다면서 짧은 글을 올렸죠. 거기 보니까 행복한 책 읽기, 잠수의 공부, 생명살인 수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다른 데 중독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제 인생 이야기에 이렇게 중독돼가지고 요즘 밤낮으로 강의를 귀에 꽂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바라는 거죠.
다른데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저학년 엄마들이다 보니까 현실적 필요가 있고 이래서 할 수 없이 공부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법 이야기를 안 하면 엄마들이 안 오니까. 제가 공부법 이야기를 안 해봤거든. 제가 항상 지금 위태하게 지금 12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1학기에는 공부법 이야기를 해서 엄마들 모으고 2학기에는 소통에 대해서, 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학기 때는 와 모이는데 2학기 되면 다 빠져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도 전략을 바꿔가지고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사실은 하는데, 근데 요즘 엄마들이 똑똑해서 그걸 포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는 그 이야기.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진짜 아이들 키우는 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키우는 일이 힘들다 하고 뭐 너무 뭐 도 닦는다 하고 오늘도 뭐 뚜껑이 몇 번씩 열렸다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어우 제가 진짜 담대하게 말하거니와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중간에 뭐 뚜껑 열린 데도 있고 어릴 때 많이 그랬겠죠. 사고도 치고 막 했는데 애한테 막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제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치고 나서 그 바로 다음날 제가 잠순이 엄마들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서울역 대합실 서울역 올라가면 3층 4층에 컨퍼런스 홀이 있어요. 그때 잠순의 회원들 20명이 유명한 분들이 이제 몰래 오프라인 모임을 만든 거죠. 그 20명이 제 차비를 모아가지고 저를 초대했어요. 수능 바로 다음 날. 그날 제가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 모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리움버님 명희 이 수능 칠 때까지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그 수능까지의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저를 초빙한 거예요. 그때 그만큼 내가 자신감이 있었죠. 보통 수능 다음날 뭐 수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수능 다음날 내가 강의를 약속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동네 언니들 보면요 다음해 봄까지 누구의 어떻게 되는지 묻거나 이러면 안 되죠. 큰 실례예요. 눈치껏 보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그 학생 얼굴이 보이면 아 되고 있는 학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지. 수능 쳐보면 알겠지만요 그 초콜릿 찹쌀떡 이런 거 들고 수능 전날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 여러분도 그런 짓 하지 마요. 뭐 주변에 친척이나 뭐 동서 조카 중에 뭐 수능 고3이 있다 그 뭐 수능 친다고 뭐 찾아가고 뭐 밥 산다 하고 이렇게 하죠. 그거 자체가 막 부담이라니까.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묻길래 나도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거기서 담대하게 2시간 동안 우리 명예를 키운 일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걸 막 울면서 내가 2시간 동안 강의 안 하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역 컨퍼런스 홀이 완전히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진짜로. 어떤 엄마는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만 내한테 수능까지 노하우를 배우려고 잠순에 고수 20명이 딱 모였다가 그 중에 비행기 타고 온 분도 있어요. 거기 포항공대 대외협력처에 근무하는 분인데 포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서울까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분도 대구에서 경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다는데 특히 그분 막 2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니까. 왠지 알아요? 그 아줌마 아들이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라고 다니는데 알아? 네. 유명한 학교죠. 수학 경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초등학교예요. 그 학교 수학 그 경시 담당 선생님 유명하죠.
초등학교 수학 경시에는 책도 많이 내고 이런 분인데, 그 엄마 아들이 이제 그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수학 경시반에 들어가서 수많은 일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맨날 문제 풀고 기계처럼, 수학 문제 푸는 기계처럼 이렇게 엄마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또 잠수를 하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그걸 못 놓고 있다가 제가 그날 2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마침 또 교회를 다니나 봐. 그래, 그 아줌마 표현자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회개를 막 2시간 동안 울면서 자기 회개했대. 아이의 생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수학 경시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까 여기에만 주목한 자기 자신이 발견돼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호저지 강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우선 이제 엄마들이 이제 책 읽기에 관해서도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 생략하고 이번 학기 동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책 읽기에 관해서도 제가 꼭 엄마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몇 권 소개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자기주도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마들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뭐 해마다 소개했는데 딱 3권만 소개해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선 실용적으로 아이들의 그 수학 공부 커리큘럼을 짜고 그 뭐 진도나 이런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잠수는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이 책을 이제 한번 필요로 하고요. 이 책은 이제 우리 아이의 현재 학년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서 계획을 짜고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데 대한 이제 안목을 키워주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지표를 몇 가지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제학 원론 같은 거 공부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2가지 기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거죠. 2015년 상반기의 물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 저량, 영어로 하면 스팟 이렇게 불러요. 스팟. 현재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현재 시점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스팟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추이를 보는 거, 추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로는 플로우, 흐름을 보는 거죠. 한국의 경제가 196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해 오면서 지금 201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일련의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파악하는 이걸 보고 이제 저량의 반대니까 유량이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플로우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는 항상 자녀교육을 할 때 스팟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요. 이번 학기 중간고사 성적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통해서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엄마들이 이걸 저는 좀 어려운 말로 전략적 사고라고 불렀어요. 아이가 항상 이렇게 어떤 흐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옆집의 한반 아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의 어제와 우리 아이의 오늘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논리학 공부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교는 같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길이와 무게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오류가 뭔가 하면 차원이 전혀 다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옆집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유전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집안의 형편과 처지도 다르고 아이의 성향도 다르고 그죠? 모든 것이 다른 두 아이를 그냥 다 제거하고 이번 중간고사 성적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 이거 진짜 무식한 짓이죠. 정말 아마추어틱한 그런 비교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아이의 흐름, 아이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각을 이제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아이는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도 2010년도에 했던 강의 중에 생명은 자란다 라는 제목을 담겨 있어요. 이거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생명은 자란다.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 CCC 간사를 할 때 그 전국의 CCC 그 팀장, 순장이라고 하죠. CCC에서는 순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몇 명의 모임, 이걸 순이라고 하거든요. 세포 조직. 그 순의 그 리더를 순장이라고 불러요. 그때 40년 전에 충북 영동에 있는 그 어떤 그 큰 강 안에 섬이 하나 있어요. 미주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섬이 있었는데 유원지예요. 거기서 전국 CCC 순장 모임을 했대. 그 CCC 총재하시던 김용훈 목사님이 개최하는 순장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 원래 설교를 하기로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일을 펑크가 났어. 세례되게 말하면 그냥 매체로 말해야 되는데 유튜브 의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타로 우리 목사님이 그때 임시 설교를 10분을 딱 하게 됐어요. 김중훈 목사님이 이열레 간사고 이제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무슨 중국 영동에 무슨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인지 몰라. 거기 가운데 물이 흐르고 중간에 섬이 있는데 그 미주나무가 많이 자라고 거기서 모였는데, 그 미주나무를 가리키면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했대. 여러분 저 미주나무를 보십시오. 작년에 왔을 때에 비해서 올해 훨씬 더 많이 자라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제도. 제도는 절대 자라지 않아요. 가톨릭은 예를 들면 제도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도는 수천 년 동안 그죠? 고정적이죠. 교리, 개신교의 천주교의 교리, 제도의 답답함 때문에 생긴 게 사실은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루트나 켈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제도 대신에 교리를 강조해요. 근데 이것도 생명이 아닌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독트린, 교조 이런 데 딱 포섭되면 거기서 변화가 없죠. 자라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미주나무를 보면서 그 교리나 제도와는 다르게 생명은 자랍니다. 이렇게 딱 말했는데, 그때 강원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얼렁한 학생 하나가 엉겹결의 순장 모임에 충북까지 왔는데 그 학생한테 이 말이 들린 거야. 생명은 자란다. 그 한마디가 이 형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형이 춘천으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강원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고, 물론 자기 인생에 아픔이 있었겠지. 자기 여자친구가 군대 가는 사이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데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닭살을 누군가 하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이 형에게 그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인생에 회의를 느낀 거죠. 그때 생각난 게, 그때 그 충북 영동 미르나무 숲에서 만났던
생명은 잘한다 이 말을 하던 목사님 생각났대. 이 형이 그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강원도 춘천에서 충북 제천에 그래 아무 연고도 없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충북 제천의 어떤 시내에서 의상실을 한다는 말만 듣고 기차를 타고 제천에 갔잖아요. 그리고 제천역에서 내린 다음에 택시를 탔대.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한테 의상실로 갑시다 이래. 그런데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황당하잖아. 의상실? 어느 의상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의상실로 가니까 아무 데나 의상실 충북 제천 시내 아무 의상실 앞에나 내려달라 했대. 그 택시 운전사도 그냥 아무 의상실 앞에나 내려줬대. 그런데 그 집이 그 집이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형이 목사님을 춘천으로 초청했잖아. 강원대학교 CCC MT에 이 연고도 없는 바닥도 없는 CCC 간사를 초청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강원대학교 CCC 춘천 형들이 대학원 졸업하면 전부 보따리사고 대구 내려왔잖아.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 집에 중등록하고 살다가 간첩 신고가 하고 막 이랬어요. 내가 생명은 잘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건 중요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항상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플로우의 개념으로 아이들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며느리 볼 때마다 항상 놀랍도록 잘하겠어요. 말했죠. 저는 지금도 내 지워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슈퍼에 내가 일부러 신분을 보냈어요. 한 50m, 집에서 50m 떨어져 있는 슈퍼에. 소방도로가 나 있고, 길 한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런 소방도로인데, 뭘 사러 보냈어요, 일부러. 훈련시킨다고요. 한 3살, 4살쯤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봤잖아. 혹시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문을 나가서 길로 나가더니, 길에서, 그죠? 차와 벽 사이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가 주차되어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 사이 틈을 스파이더맨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면서 한 50m 떨어진 슈퍼 갔다 오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지 땅을 막 조심조심 한다고 그래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가 25, 26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 그 우리 아이의 첫 나들이죠. 그림책,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이슬이의 첫 심부름. 한림 출판사에 나온 그 그림책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그 첫 심부름, 이거 그냥 대충 지나갈 일이 아니죠. 그 생명의 눈으로 포착하면 그런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되면 가방 메고 학교를 혼자 간다니까. 경이롭잖아요. 안 경이로워요? 나중에는 야자 시간에 막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붙잡아도 견디고 있고 지옥 같은 입시를 통과하고 아니 군대를 지가 자원해서 가고 너무 기특하더라고. 군대 제대하면서 바로 서울 올라가가지고 지가 복학할 방을 얻고 지가 계약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랍도록 자랐겠어요. 이게 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잘한다. 그러니까 과목에서 모든 학습 영역에서 항상 이 관점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수학 공부에서도 그게 필요해요.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단원의 단원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것도 물론 잘하면 좋지만 그죠? 이 아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아이가 자라서 결국 언젠가는 이 단원평가가 자기 인생에서 아무 문제도 아닌 나이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항상 파악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꼭 엄마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엄마도 꼭 알아야 할 똑똑한 수학 공부.
저건 정말 책임지기 싫어하는 엄마들에게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면 짧거든. 일단 쪽수가 몇 쪽 안 돼. 그래 정말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엄마는 저거부터. 근데 저 책이나 또 제가 그 7차 교육과정 편찬 위원장 하셨던 배종수 교수가 쓴 생명을 살리는 수학, 당연히 이게 절판 안 되고 계속 나오고 있죠. 좋은 책이란 뜻이에요. 요 3권 정도는 꼭 가지고 집에 두고 두고 읽으면서 이런 책들 읽어봐야 수학 공부를 이 플로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대부분의 저학년 엄마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너무 주목하고 매몰되죠. 그 대부분 하는 패턴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뭐 수학 학습지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수학 공부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공부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뭐라고요? 그래, 학습과 습득. 그래? 아이들이 대학이 될 영어 공부 방식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시중에 수많은 말들이 많지만 학습하느냐 습득하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수학 공부도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수학 공부의 두 가지 길.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는 양치기의 길 이라고 했어요. 양치기의 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입시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죠. 양치기. 양치는 목동들이 비유해서 진짜로 양친다는 말이 아니고 양으로 승부한다고 해요. 이걸 자주적으로 양치기라고 해요. 양치기. 나중에 고등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양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 신세가 너무 양치는 목동처럼 비참하다고 해서 양치기라고 불러요. 이거 입시를 치는 애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수학 공부의 길이 하나는 양치기라. 대부분 엄마들 지금 양치기 하고 있죠. 양치기. 초등 저학년 아이들한테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풀리고 있어요. 이게 양치기, 전형적인 양치기. 그 양치기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초등으로 말하면 기탄, 뭐 기적의 계산법, 뭐 이런 몇 페이지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똑같이 나와 있는 것. 두 자리에서 바로 올리 있는 덧셈이 빽빽하게 서너 페이지씩 있는 이런 교재들, 이게 다 양치기죠, 양치기. 그걸 극대화시킨 것이 뭔지 알아요? 셀. 셀이라는 창구도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도 있더라. 중학생들이 셀을 가지고 미치라 한다니까. 셀보다 더한 게 있어 또. 삼천제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삼천제. 삼천제라는 문제집 보면 문제집 한 권에 문제가 3000개 들었다고 해서 삼천제라고 불러. 근데 이게 좋은 문제집이라고 추천되고 있어요. 특히 잠순에서도 옛날에 카이스트 나온 유명한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강남에서 수학 과외를 하는 버트토피라는 대학을 가진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 자기가 카이스트 나오고 강남에서 수학 과외를 해보니까, 고등학생들 수학 과외를 전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자기가 맡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뭐 해요? 성과는 좀 내고 싶고, 내신이라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양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순에 수학 게시판에 가면 항상 이 두 큰 흐름이 논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드토피님이 세지, 이제 목소리가 세고 명문대학 나왔고 현재 과외교사고 이러니까 늘 글을 많이 올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내 그 아줌마 앞에서는 겁이 나서 한 번도 이 말 못했어. 왜냐면 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뜻있는 사람들은 돌려가면서 넌지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한테 또 양치기를 시키는 거야. 그 양치기의 대표적인 교재로 삼천제를 이분이 계속 추천했어요. 여러분도 하는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이 하는 짓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다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피에로 그 교수가 쓴
생명을 살리는 수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자, 양치기가 하나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하나 놓여있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의 길 또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학습과 습득이 있다면 수학 공부에 있어서 똑같이 양치기와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저런 책을 읽다 보면 수학 공부의 목표가 뭔지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게 해주죠. 저 전문가들이니까 그냥 동네 학습지 선생님, 학원교사 이런 분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빨리 가. 초등학교 1학년 엄마도 빨리 가야지. 니 안 가나? 안 가도 돼? 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동네 언니들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나 학습지 선생님들 하는 말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수학 공부가 진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저런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딱 잡혀요. 아, 수학 공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정의가 있어요. 수학 공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가 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수학 공부래. 이걸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뭔가 하면요.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답 찾기가 아니고 사실은 물론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수학 공부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진 어떤 과제를 잘 파악해서 해결하고 그 과정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수학 공부예요. 이게 수학 공부, 정확한 수학 공부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명한 핀란드 수학자 저기 폴라얀가? 유명한 핀란드 수학자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수학자 대회에서 수학 공부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 자체도 이런 과정을 그죠?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돼야 되죠. 이거 이제 우리말로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양치기, 패턴의 반복 이걸 뭐 좀 고상한 말하면 유형학습이라고 그래요. 유형학습. 시험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단원의 유형들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5월달에 어떤 단원을 배우게 되면 그 단원이 가르치는 개념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럼 몇 개 안 되니까 그 유형도 출제된 문제 유형도 빤하거든. 그래서 그 유형을 예를 들어 이번 단원에 3개 정도의 뭐 유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비슷한 유형을 계속 문제도 프린트해 놓고 그걸 반복해서 익히는 거죠.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 어떤 아이가 한 10,000문제 풀다 보면 도가 터져.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런 재수를 바라고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시키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양치기를 하는 사람의 논리, 머리가 나쁘니까 계속 풀다 보면 어느 날 뭐 도가 튄다 이거라. 근데 도트기까지 못 가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대부분 지쳐서 수학 공부에 질리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있다. 이걸 꼭 알아야 하고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옆집 하는 대로 이제 양치기의 패턴을 반복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건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다른 길. 그래서 이거 또 제가 성경의 용어를 쓰긴 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넓고 평탄해 보이는 길, 많은 다수가 가는 길, 이건 뭐 부담도 없고
큰 오류도 없고 뭐 이러니까 흔히 그냥 브랜드를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수학 공부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제가 지금 PPT만 있으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 현재 고3 아이들 고1, 2 아이들의 수학 공부 성적 이런 걸 실제로 제가 서울시 교육청 찾아 들어가서 점수를 보여주고 내가 엄마들 설득하고 싶은데 이 PPT가 없어서 그런 걸 못하는 양치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했어요. 자, KTX 타는데 서울역에서 타면 어디로 가요?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용산에서 타면 어떤 KTX 타도 용산에서 타면 절대 대구 안 와. 알아요? 어디로 가? 목포로 가, 목포. 옛날에는 이 서울역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같이 탔어.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진짜 엉뚱한 데 간다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KTX 생기면서 아예 호남선은 용산에서 출발하고 경부선은 서울역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서울역 더 위에 일산에서 출발하거나 이러죠. 어떤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를 얻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길을 가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 안 된다며. 용산에서 KTX를 타고 내가 부산을 도착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거 어디서 본 거지? 그러니까 자,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 두 길이 내 앞에 우리 아이 앞에 놓여 있다. 이거 꼭 알아야 하고 이 두 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자,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기로 내가 결정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라도의 이런 저런 것은 내가 못 맛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양치기를 하면 보는 맛이 있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가끔가다 백점도 한 번 맞고 아니면 옆집 옆에 내보다 몇 개 덜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맛이 있잖아요. 비교 우위의 맛. 이런 거 있잖아. 비교 우위 이게 위험한 건데 이건 모르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론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했죠. 왜 저 올림픽 메달리스트 제가 옛날에 사진 보여주고 했잖아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시상식 딱 가보면 물론 금메달 받는 선수가 가장 기쁘고 두 번째 기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은메달리스트가 아니고 동메달리스트라. 내가 그때 사진 보여줬죠.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을 때 아사다마오의 찡그러진 표정 봤지. 아사다마오가 은메달리스트였거든. 캐나다에 누구더라 그 걔는 3등을 해가지고 동메달 받는데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 박태환이 금메달 딸 때 똑같았어. 박태환이라는 순양인가 걔가 은메달 땄거든. 옆에서 인상이 완전히 똥찍을 해야 했다니까. 동메달 따니까 훨씬 표정이 밝아. 이게 다 비교 때문이지 비교. 동메달 따는 애는 결승전에 못 나가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3, 4위전에서 겨우 이겼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동메달도 감사해서 막 웃고 있어. 근데 은메달 받는 애 어떻게 됐어요? 방금 졌잖아. 금메달 도전했다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인상이 진짜 희한하다니까. 올림픽 사진 보면 이걸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이걸 수십 년 동안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추적한 결과예요. 신기하게도 은메달이 훨씬 좋은데 동메달리스트가 더 기뻐하는 거라. 이게 다 비교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향 비교를 하라고 가르쳐. 상향 비교를 하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이렇게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불행하게 느끼니까 심리학자들 연구해서 하향 비교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걸린 환자들이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병동에 가는 거라. 암 환자들 환우회 같은 데 가면 동호회 뭐 카페 이런 데가 그런 데 가보면 자기보다 훨씬 중증의 암 환자들이 있거든. 그걸 보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근데요 이 하향 비교도 한계가 있어. 계속 해봐. 그 되나? 그래도 근원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사실은 비교해서 해방돼야 되는 거죠. 하향 비교는 잠시 상향 비교보다 좀 위로가 되지만 그래서 내보다 더 못 사는 형편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상향 비교하면서 절반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죠? 그건 어느 정도지. 그래서 우선 이제 비교 자체가 문제죠. 비교 자체가. 비교하는 의식이 있는 한은 내가 늘 하향 비교만 할 수 없고, 내보다 못한 형편과 처지의 사람들은 찾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발전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양치기 학습을 하면 누리게 되는 맛이 있는데, 잠깐의 성과 훈련을 하고 반복을 했으니까, 그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누리는 맛이 있어요. 1등의 맛, 100점의 맛,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딱 중독되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런 아이들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미 열심히 성실하고 해서 이제 성적이 꽤 나와. 그러면 이 맛이 드는 거라? 그러면 이 노선을 못 바꿔요.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 조카인데,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수학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얘는 이미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의 맛을 보고 있는 애라. 그 유전자도 좋고 똑똑하니까. 근데 전부 공부라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만 해온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근데 얘가 딱 질문하는 거예요. 삼촌, 그것도 하고 장기적인 생각하는 힘도 키우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묻더라고. 근데 질문에 의도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야. 그게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걔는 이미 전교 1, 2등의 맛을 알고 있는 아이인데, 걔가 지금 고3이에요. 고3가 대학 갔나? 근데 전교 1, 2등 했거든. 보통 전교 1등 하면 어디 가야 돼? SKY 가야 되잖아. 참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 아이가 간 대학을. 저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하루는 옛날에 실화인데 이거, 경명여고 1학년 나이가 담임선생님 따라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대구 1중을 나왔는데, 대구 1중에서 12번의 내신 성적 중에 11번을 1등한 애라. 그러니까 자기 자부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어요. 근데 고3, 고등학교 딱 와가지고, 첫 모의고사를 딱 쳐보니까, 애가 진짜 기절초풍할 성적을 받은 거라. 내신은 전교 1등인데, 수학 모의고사를 딱 쳐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담임선생이 영희아빠예요, 영희아빠. 제 이야기를 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이 애가 너무 안타까워 내한테 데리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이 아이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책을 한번 딱 보냈어. 고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 그 당시에 가장 이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에 수학 공부부로 가장 좋은 책, 그 당시에 수능 시험날 만점 시험지를 기다리자 하는 카페 있죠. 다음 네이버 카페 수만휘라고 불러. 수만휘에서 나오는 수능 공부법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요. 수만휘 공부법. 수만휘 공부법 맞지? 수만휘 공부법이라는 수능 3년 동안의 계획을 짜는 공부법 책이 있는데, 지윤이가 오니까 내가 막 밀리네. 전부 지윤이한테 가가지고. 그 수만휘 공부법 딱 내가 추천했거든? 그때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는 그런 책 아니거든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때 11번을 전교 1등을 했는데, 내가 지금 공부법이 뭐가 필요했나 이거라 지금 전교 1등 하는데, 얘는 현실을 보면 현실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정도 전교 1등은 다 서울에 SKY 가지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런 아이들 대학 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니까? 뭐 대학 가지고 뭐 비교할 일 아니지만 입시를 아니면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이 보이는 성취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세계는 그게 가장 커. 그래서 자기 성적에 걸맞는 대학 아니면 애들이 정말 좌절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릴 때 어떤 길을 갔는가가 이 고등학교를 거쳐서 입시를 치를 때 다 드러나니까, 이건 동네 언니들도 전혀 모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동네 언니들 말을 듣지 말라는 거야. 그건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만 자꾸 한다니까. 더 잡아라, 더 돌려라, 뭐 이런 식이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꼭 읽어보라고요. 저 세 권의 책을 읽다 보면 내게 수학 공부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 이 개념이 잡혀야 내가 집에서도 아이를 이 플로우의 개념으로 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더디게 가더라도 지금 좀 이번 중간고사 또는 이번 기말고사의 성과를 제가 좀 놓치더라도 말이에요. 아이가 장기적으로 뭐가 자라게 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진짜 키워보면 아는데 공부를 진짜 시키려고 키워보면요. 1년에 중간기말 4번 있어. 만약에 이걸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특히 전교권에서 놀게 되면 공부 좀 잘하잖아요. 반에서 1, 2등 하고 전교권을 노린다면 중간기말 칠 때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거든. 실제로 중학교 가면 동네 속셈학원들이 한 달 전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해요. 기말고사 준비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중간기말 하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 넉 달 날라가죠. 넉 달이 그냥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넉 달이 날아가는데 그냥 넉 달만 날아가나. 중간기말을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끝나고 나면 또 노래방도 가고 뭐 좀 놀아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되면 그게 공부라고 한다니까. 중간고사 준비, 기말고사 준비 이게 공부인 줄 알아. 이게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그게 공부인 줄 알면 평소 공부를 안 하는 거라 진짜 공부. 그 아이의 실력을 키우는 공부 이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래방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한 뭐 일주일에서 보름 날라가요. 시험 기간에 긴장하고 빡시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1년에 6개월이 날라가죠. 그러면 진짜 자기 실력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할 시간은 없어진 거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제한되어 있죠. 이 제한된 시간을 아이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가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평소에 매일 내가 해야 될 과제를 딱 정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공부다. 이 생각이 들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소에 매일 하는 일과 이걸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담은 확 줄여야 된다고 했어요. 양은 확 줄이되 그 대신 매일 습관을 들여서 하는 이 공부가 나의 진짜 공부다. 수학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공부. 그래서 하루에 몇 문제를 하더라도 그죠? 이 과정을 꾸준히 밟아가야 돼. 그러면 1년을 내가 계속 같은 페이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의 성과를 맛보려고 하면 예를 들면 호남선을 타면 논산 뭐 전라도 쪽을 지나가면서 누릴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풍경은 경부선 타면 못 누리는 거지. 할 수 없어. 근데 경부선 타고 부산 가면서 해운대를 목표로 해서 가면서 호남 평야의 그 넉넉한 뭐 출렁거리는 뭐 가을 들판을 보고 싶다. 안타깝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 두 가지를 다 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수학 공부에서 평소 공부가 중요하다. 예? 시험 대비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시험 공부 때문에 편안하고 놀아라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 중요한 이 공부 습관을 잡아서 하다 보면 시험 기간에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사실. 만약에 책 읽기가 잘 되고 있고, 그죠? 잠수는 영어를 하고 있고,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한다면 시험 기간에 할 거 별로 없다니까. 그냥 짧은 사회나 과학 같은 거 교과서를 가지고 짧게, 예? 범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시험 범위 해봐야.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랬다면 그거 잠깐 정리해보는 거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옆집에 휘둘려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방식의 공부를 하면 아이들도 그게 공부인 줄 안다니까. 그러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약간의 성과에 도취돼가지고 정말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이 플로우 개념의 공부 습관 이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이 개념이 잡혀야 돼.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데 엄마들에게 잘 전달될지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보다 훨씬 권위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내게 개념이 딱 잡히니까. 그래서 한 권은 수학 교과서를 편찬한 분의 책이고, 한 권은 저 똑똑한 수학 공부법은 사설하고 논장에 쓴 공부법이고, 한 권은 잠수의 공부법, 잠수의 수학 공부법은 엄마들의 경험을 모은 책이니까 이 세 권이 각각의 입장에서 쓴 책 아니에요. 그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딱 내가 뭐가 손에 잡힌다니까. 그래서 저 책 꼭 읽어보시라고요. 저것만 읽어도 될 일은 아니지만 뭐 저처럼 별나게 아이를 키우려면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밖에도 많은 책들이 있어. 그냥 뭐 공부 저절로 잘한 줄 알아? 근데 제가 수많은 책들 읽어보고 다 버릴 거 버리고 정말 엄마들이 꼭 필요한 것만 말하는 거라. 자,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그 영역에서도 진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호동 선생의 책들 뭐 이런 거 읽으면 엄마들 머리 털린다니까. 거기 가면 뭐 좋은 어린이책을 찾는데 뭐 맞춤법까지 막 따지잖아. 이호동 선생님 얼마나 꼬장꼬장한 선비 같은 분이라서 그런 분의 책은 내가 엄마들한테 안 권하잖아요. 근데 그런 책도 좀 읽어야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이 진짜 알게 되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들이 좀 대중적으로 읽기 쉬운 책, 우리 아이 책날개를 따라주자 뭐 이런 거 읽어야죠. 초등공부 독서가 전부 다. 이건요 수필 같은 책들이라서 사실 엄마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또 쉽게 설득당하고 이런 책이라고 했어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세 권의 책을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려면 저런 책을 미리 읽어서 서잡기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수학 공부라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이구나 라는 인식이 엄마들 안에 생겨야 하고, 자, 그러려면요 저런 책을 읽어서 내가 그죠?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옆집 옆에 내가 한마디 하잖아. 시험 치고 나서 전화 와서 몇 개 틀린 거 물어 샀지? 그걸 이겨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초등 장년 때 이런 강의 들으러 안 오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게 다라. 몇 개 틀린 거 가지고 다리 풀린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이제 한 5학년 엄마쯤 되면 있을 낀데 진짜 실망스럽고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시험 치고 오면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애보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시험 치고 문제 가져오잖아요. 그럼 애 보고 다시 틀린 거 풀리보게 한다. 그럼 또 집에 오면 또 풀잖아. 그럼 다 맞다 하고 그러니까 애 점수를 막 내가 높이는 거야. 왜? 내가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게 내게 너무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 했죠. 우리가 사회시험을 쳤는데 틀렸다고 채점대 왔어.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시험지 여백에다가 그냥 논문 쓰듯이 우리 아이가 보는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논문 쓰듯이 써가지고 4학년 담임선생님 그 아가씨 선생님한테 내가 다시 보냈다니까. 우리 애들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막 쥐구멍이 되고 그거 뭐 하는 짓이고 지금. 가끔 이런 별난 엄마들 있죠. 선생님한테 와서 막 따지고 막 문제 출제 잘못했다 하고 우리 학교에서 막 차달락하고 막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그 교양 없고 진짜 야만적이고 훈수 같은 학부모. 그게 남이 아니고 저라니까. 내가 그게 너무 중요했으니까. 아 근데 저도 진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죠. 잠순에서 어떤 엄마가 그분 대학은 이제 잊어버려요. 정말 내가 은인으로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은인으로 생각하는 엄마가 있어요. 중학교 현직 수학 선생님인데 자기가 제 잠순에 제가 아이 커가는 과정을 쭉 올린 걸 계속 읽으면서 제 그 독자들이 많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고 이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늘 뭐 대화명이 하늘 뭔데
이 아줌마가 명익이는 너무 아깝다 하면서 수학 공부 이렇게 안 시켜보라 하면서 문제적 일자리라는 책을 내한테 다 보내더라니까. 그전에는 내가 문제적 일자리가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알려져서 유명한 교재가 됐지만 나는 그런 책이 있는, 그런 교재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시험 기간 되면 학교 한 문방구 가가지고 두산동화를 살까 천재해법을 살까 내가 늘 이거 고민하고 이랬거든. 그 욕심이 좀 더 나면 2개 다 사고 있잖아. 그 시험 학원에서 한 달 전부터 준비시킨다니까 우리 지금 가면 3주 전부터는 해야 되겠다. 걔가 3주 전부터 계획 짜가는 거 있잖아요. 넘기는 문제 맨날 풀리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옹색해지고 있잖아요. 치졸해지고 아이한테. 근데 애는 또 그거 힘들어하죠.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넘기는 문제지 풀고 아빠가 채점하고 또 오답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 길에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제가 시내 교무 나가서 문제집을 딱 사보고 내가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재가 다 있나. 요즘 문제일자비는 좀 편집도 이제 좀 상업적이 되고 이래가 좀 막 너무 복잡하더만.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머릿말부터 그 책의 안 표지부터 뭐 목차 앞에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8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까지 막 이래 있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좋은 교재가 있나. 나는 까막눈 동네 언니 수준에서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처럼 그냥 두산동화 천재법 뭐 그게 단주라고 살던 제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진짜 옹색하고 좁은 범위의 지식, 경험, 인맥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늘 새로운 말을 듣고 살아야 되죠. 그래 내 관념이 깨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러거든요. 내 혼자서는 절대로 내 생각이 안 달라져요. 외부로부터 새로운 것이 내게 와야 공급돼야 내 속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내 주변에 도움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아이를 키운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좀 철들고 성숙해지고 나서 보니까 저는 전부 주변의 그러니까 사회의 도움을 받은 거죠. 아프리카 속담 그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는 막 아파트로 쪼개진 이 좁은 공간에서 가다 놓고 막 머리 쥐박고 문제집 던져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전부 내가 사회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잠수는 이것도 내가 알았습니까? 잠수에 들어가서 내가 도움을 받았죠. 아이고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요. 완전히 내 까막눈이었거든. 근데 호시호치를 여기 다니면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호시호치 다녔다 했죠. 호시호치 다니면서 저기 부모교육원에 꼽혀있던 책들을 내가 꾸준히 사서 읽고 이러면서 내 눈에 띈 거야. 나중에는 내가 이제 잘난 척 막 하잖아. 책 읽기에 뭐 전문가의 책이 있잖아. 잠수에 내가 글 쓰면요 저한테 홍보를 10만원씩 계속 줬다니까. 그것도 잠수님이 제안해가지고 내 글을 읽더니 그러더라고. 참 이게 다 내가 도움을 받은 거야. 내가 원래 알던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고마운 일이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날인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오늘 나의 날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부 하나님 은혜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전부 이웃의 도움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내가 받은 도움을 이렇게 돌리고 싶어서 이 호시호치에서 제가 강의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꺼이 강의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12년째인데 내가 12년 동안 점심을 엄마들한테 얻어먹으면서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남한테 12년 동안 맨날 밥을 얻어먹고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라 이거 자존심이 있으면 못해.
저는 근데 12년 동안 엄마들한테 점심 얻어먹고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내가 엄마들 차를 얻어 타고 다니고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니까 진짜 참 감사할 일밖에 없네. 감사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다 도움을 받았어요. 그걸 모르니까 저는요 제 체험생에게 가장 불우할 때 내가 중학교 검정고시라고 하고 고등학교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을 때 엄마 혼자서 도저히 삼형제를 케어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전부 중학교 검정고시 했다고 했죠. 그리고 형이 딱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저나 동생은 고등학교 갈 길이 막혔죠. 그때 아무라든 16, 17 시절에 내 친구가 갑자기 직업훈련소 원생 모집 포스터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내가 같이 검정고시 공부하고 서문시장 2층에 주간지 팔러 뛰댕기고 하던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정수직업훈련원에서 국비직업훈련원 원생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들고 왔어요. 아이고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바로 나는 구원자를 만난 것 같았어. 야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 고등학교 공고에 가게 되면 어차피 3년 해가지고 2급 경사 자격증을 따는다는데 이 직업훈련소 가면 국비로 1년 만에 2급 경사 자격증을 따게 해준대. 그래서 제가 바로 원서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생각하는데 중부경찰서 서장실에서 제가 면접을 봤어요. 정수직업훈련원이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직업훈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받아. 우리 면접을 부르청소년들은 면접을 보는데 경찰서장, 교육장, 그 다음 구청장 이 3명이 면접을 보는 거야. 웃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권력이 그때 한참 막 날고 길 때니까. 근데 경찰서장 앞에서 손가락 펴보락하고 몰려도 걸어보락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또 격려도 받고 그 자네 어려운 환경에서 검정고시 아니라고 수고했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정수직업 훈련 들어갔어요. 내가 입학식 하는 날 박근혜가 와서 치사를 했다니까. 2년 전에 자기 엄마가 죽었어.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유경수에서 저격했죠. 그리고 박근혜가 아가씨인데 20대 초반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했어. 그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 직업훈련원에 입학한 학생들을 이제 입학식 치사를 하러 와서 우리하고 악수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나는 박정희 정권의 도움으로 그 불우한 시기를 지나간 거지. 근데 내가 겁도 없이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 뭐 박정희 정권이 어떻고 뭐 유신 독재가 어떻고 이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독재이나 말기나 사실은 내가 큰 노래를 읽었거든. 그러니까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만든 정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 같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는 부르청소년이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없어서 어떻게 살았어. 나중에 전두환 정권의 은혜도 내입었다 했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를 뽑았죠. 우리나라 그렇게 후진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나는 전두환 아니었으면 대학을 못 들어갔어. 전두환이 학생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서 졸업정원제라는 걸 창시했어요. 1981년도에. 졸업정원의 125%가 130%를 뽑아. 그래 졸업은 100%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못하면 졸업 못하니까 학교한테 데모하지 마라 이거예요. 전두환이 지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군사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학생들이 반대 데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압 정치를 하면서 그런 정치로서 졸업정원제. 제가 원래 제 나이대로 가면 79학번이라 해야 되는데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 아니라고 내가 81년도 대학 갔거든. 81년도 입시 정책이 졸업정원제. 9시 뉴스에서 계속 앵커들이 떠드는 거라. 가장 9시 뉴스의 첫머리가 이거예요. 졸업정원제. 이제 학생들 공부 안 하면 졸업 못한다.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입시에서 원서를 내는데 졸업 못할까봐 전부 안정 하향 지원한 거야. 근데 나는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에가 뭐 기초가 있겠어요? 점수도 몇 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안타깝지만 좋은 데로 가야 되겠고, 근데 내가 서울대 법대를 했으면 바로 됐잖아. 서울대 법대 그때 학력고사 카트라인이 310점이에요. 310점이면 뭐 전국 수석급들만 들어가는 데지. 근데 180 몇 점이 들어갔잖아. 미달로. 저도 이거 경대 냈어. 경대 법대를 냈다? 경대 법대 중에서 카트라인이 제일 낮게 생각되는 정치 외교학과를 했어요. 원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 입시가 면접 보러 딱 갔잖아. 경대 법대 안에 이제 정치외교학과 면접 보사장 9시에 문을 닫아. 내가 8시 59분 50초에 딱 들어갔거든. 완전히 전 농대 아니에요. 그때 도시 불안하지. 도시 불안하. 딱 들어가니까 내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예비군복 바지 입고 있잖아. 내 들어가니까 49이 카더라고. 우리가 저번이 40명인데 졸업정원제 하니까 52명을 뽑는 거야. 근데 면접 보는데 49명인 거야. 내가 49번째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는 바로 면접 보러 들어가서 당근 합격인 줄 알았지.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전두환 정권 은혜라니까? 아, 근데 내 대학 들어가가지고 배은망덕하게 이 전두환 정권 타도 투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마다 고생하고 있잖아. 아이고, 맨날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87년도 6월 항쟁하자 내 잠바 주머니 속에 항상 쇠파이프를 만들어 잘라 들고 다녔잖아. 언제 전경들 만날지 모르니까. 내 은혜를 모르고 피곤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지금 지나가서 내가 이제 나이 들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다 은혜였구나. 우리 사회에 도움이었구나.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사실 다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특히 이거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순이를 만난 것과 호솔치를 만난 것, 이 두 가지 결정적 도움이 없었으면 혼자 진짜 고생하면서 맨땅 헤딩하면서 아이도 고생하고 나도 피폐해지고 옹색해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 덕분에 호솔치에서 이렇게 엄마들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죠? 그때 진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도 돕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최강 선생님의 그 제안을 그냥 이해했는데, 그게 어떤 노선을 들으신 길이라. 아까 경부선, 호남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길을 가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그때 강의에 예했는데 12년이 흘렀잖아요. 일은 해마다 엄마들은 바뀌지만 하여튼 매번 엄마들 만나고 있어. 옛날에 진짜 우리 아이 현역 때는 이 조그만 호젓지 서점에 70명, 80명이 왔다니까. 그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목욕탕 의자 들고 오는 분도 있고, 낚시 의자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문지 깔고 문을 못 열었다니까. 문 앞에도 엄마들 막 앉아 있어가지고 문을 못 열었어.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주로 초등 저학년 엄마들 중심으로 이렇게 딱 좀 학년이 고정되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도 훨씬 쉽고, 하여튼 이제 수학 공부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세 권의 책을 이미 제 강의 많이 들어서 뭐 다 읽으신 분들 많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안 읽었을 텐데 꼭 읽어보시고 오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긴 관점, 아이의 생명은 늘 자라고 있다는 이 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고, 어찌하든지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어려워하지 말고, 좀 제가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못해. 아까도 우리 양평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오니까 나가지고 반갑게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진짜로. 그럴 때 아버지 없이 자라고 이래가지고
사람과 관계하는 법 이런 거 배우지 못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그런 저를 용서하고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하여튼 시간이 주어진 한 수학 공부를 한 2달 정도까지는 수학 공법을 체계적으로 엄마들 이제 아이 어릴 때부터 계획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성취 정도에 맞게 이렇게 이제 자기 주도적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한 2달 정도 정리를 하고 그 2달 이후에는 또 잠수의 용법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